어쨌든 개별 주식이든 간접적으로 펀드든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로 아파트 갖고 있으면 100% 다 원화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원칙이나 기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 투자 왜 하는데?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연구소의 진행자 박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테크연구소 신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다들 어려워요. 다들 어렵죠. 우리도 어렵고 뭐 네.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팍팍 튀어가면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관심 가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직격탄을 맞아서 근데 또 잘 되시는 분들, 배달업 쪽으로 되시는 분들은 또 큰 영향은 없고 오히려 잘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이 위기 속에서 되게 어찌 보면 양극화도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없는 사람들은 없지만 또 유동자금, 부동자금으로 이게 실제로 떠다니는 돈들이 많은 거죠. 갈 곳을 잃은 그런 자금들.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돌아다니고 어쨌든 돈이 풀려 있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쓸 데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투자 쪽으로 자꾸 관심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윳돈 가지고 투자를 하긴 하지만 요즘에 최근에 주식을 빚내서 특히 또 우리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영끌이라는 단어 있죠? 네,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뭐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에 모든 대출을 다 끌어안아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좀 빚내서 투자하는 거 어떨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려워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네, 근데 둘 다 위험하죠. 확신도 사실은 코로나 위기가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점 어려지는 기업들이 막 생길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 확신을 가진다는 것도 되게 힘든 거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한다는 거는 더 무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못 사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빚내서 집을 사는 그런. 그렇죠.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정말 자제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신용대출 규제하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못 사면 못 살 것 같아서 영끌이라고 해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는 집에 대한 20년, 30년에 대한 대출 원리금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고 특히 맞벌이가 평생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자영업자나 근로자들도 소득이 뚝뚝 떨어졌던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또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 2달 동안 월급이 안 나왔던 그런 직장인들. 그죠. 뭐 기업이 수입이 안 들어오면 그 사장님들이 돈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 안 해보셨죠? 저는 사장님으로 해봤거든요.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정말 미안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제 제가 중소기업 대표님을 만났는데 현금이 5억이 있어도 부자가 아니다. 당장 이번 달에 월급날에 7억이 나가야 되는데 2억이 없어서 돈을 불어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나라 경제, 세계 경제만큼은 불안해도 가정 경제만큼은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식에 대한 이야기 좀 했었죠? 네, 제일 핫한 인물인 박세인 전무 나오셔가지고 박세익 전무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하셨는데 지금 그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라도 또 주식 흐름에 타야 된다는 생각들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좀 균형 잡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돈 버는 경우들은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뭐 조금 다른 돈들을 끌어서 하시기도 할 수도 있지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짜 투자를 해야지 이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투자를 하다 보면 최근에 또 미국 나스닥도 폭락하고 이런 일도 생겼는데 그러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그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 보면 그렇지 않죠. 네. 최근에 리포트에 7월 31일 날 모 증권사에서 여러분 아시는 애플 주식을 추천을 했었는데 바로 며칠 만에 폭락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리포트 나왔을 때랑 지금은 거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로 똔똔이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기술주가 막 폭락을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3%까지 폭락을 할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던 거 보면은 우리가 빚내서 뭔가 투자한다는 거, 우리가 동학개미를 넘어서 서학개미로 서양으로 떠난 거잖아요. 돈 벌러 나가면 나갔다가 돈을 벌고 들어와야 되는데 손해만 보고 손실만 보고 최근에 돌아선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꽤 많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자, 우리가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 방송들을 좀 잘 보시면서 해안을 좋은 대안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은 주식은 왜 관심을 갖고 또 왜 조금이라도 좀 해봐야 된다? 왜 해야 될까요? 하지 마라 그랬죠. 하지 마라고 했던 제일 큰 이유는 개인이 어떻게 수많은 그 정보들을 평가하고 공부를 해서 오를 주식과 오를 타이밍을 찾을 수 있겠냐. 그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펀드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을 찾아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존 리 대표 같은 분이 얘기하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일부분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미국 주식 중에 제일 많이 산 주식이 테슬라다 이런 것들은 약간 그런 관점에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번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은행에 넣어두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개별 주식이든 간접적으로 펀드든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올라버린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살 때 답답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주식 투자는 공부하고 시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상훈 소장님은 저하고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 뭐 같고요. 같습니다.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하는 기업과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다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저는 이제 조금 글로벌한 마인드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로 아파트 갖고 있으면은 100% 다 원화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원화만 갖고 있을 때 우리가 IMF 시기 환율이 올라가고 했을 때 원화 가치가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졌었던 것처럼 글로벌하게 주식으로 아까 제가 애플 주식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러로 미국 주식을 좀 갖고 있는 것들도 글로벌한 마인드,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과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좋은 주식을 말씀했던 대로 좋은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크게 또 손해 볼 일은 없다라고 보고 맞습니다. 또 그래서 올바르게 좋은 종목을 잘 고르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 샀다가 또 손해 보고 팔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오래 주식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게 떨어지면 또 손절매해야 된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있어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사고 좋을 때 팔고 그러지 못할까요? 대표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죠. 내 돈이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이 7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돼가는 걸 견디기가 힘들고 더 떨어질까 봐 막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떨어지면 거기다가 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대출이 있거나 이러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떨어지면 팔아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안 해 이랬다가 또 올라가면 와 나도 저기에 올라타야 되겠는데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는 거는 항상 보면 우리 이성과 이 심리가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성이 이길 때는 좀 균형 잡히고 합리적으로 가고, 이 심리가 이길 때는 항상 불합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걸 키우려면 사실 좀 1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원칙이나 기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 투자 왜 하는데 야 올라갈 때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건강하게 야 주식은 기업과 동업을 하는 거야, 장기적으로 올라갈 주식을 선택하자. 그랬으면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생기는 거죠. 그 싸움에서 저는 끊임없이 이성이 이겨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분산 투자를 하고 뭐 보지 마라, 주식시장 흐름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그게 쉽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떨어지면 또 사람들이 손실 회피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떨어지는 것에 손해 보는 것에 좀 더 민감하다 보니까 선절매하게 되고 또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들이 커지면서 주식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박세익 전무 인터뷰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참 변화되는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신다. 뭐 당연히 투자자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저도 느낌을 얻었는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따라서 사지 말고 미래 성장을 주도할 지금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꼼꼼하게 좀 공부하면서 그러한 트렌드를 보고 공부하면서 사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요즘에 근데 실제로 이런 공부하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들 좀 많아지는 게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그냥 묻지마 투자가 많았었잖아요. 많이 똑똑해져서 이제 스마트 개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힘들이나 그런 학습 효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 분명히 더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가 리버스, 그 다음에 뭐 2배짜리, 3배짜리 리버스. 그 이제 이렇게 그 투자하는 형태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있는 것 같고, 그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기 전에 정말로 자기만의 투자 원칙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싸움에서 이겨야 그 수익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걸 못하면 계속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자기만의 시스템, 투자하는 시스템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박세익 전무처럼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막 추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는 원칙들을 계속 지켜나가자라고 하는데 집중하시면, 그래도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수익을 갖다 주는 시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성장하는 기업과 나라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게 GDP라는 어떤 생산성, 국가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기업이 이익을 내고 그런 이익들이 또 주주에게 배당금이라든가 네, 그렇죠. 또 자본이득, 이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되는 거고,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기업,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형성을 해가지고 투자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이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자금 조달의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 기업 활동의 올바른 선순환과 또 성장에 따른 어떤 그런 과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어 파생상품, 뭐 저는 이제 파생상품에 대한 자격증이 있지만은 파생상품이라는 거, 선물이라든가 ELW 같은 거는 거의 이제 이익과 손실의 합의 제로가 되는 제로섬이긴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기업과 국가의 성장성을 따라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좀 만들어봤던 거 보면은 우리나라 GDP라고 해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이라는 그 지표하고 우리나라의 코스피 주가를 30년 동안 쭉 돌려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변동이 되면서 변동이 되더라도 이 GDP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생산, 이 국민 총생산만큼은 따라가게 되는, 수렴하게 되는, 결국에는 그 나라의 어떤 기업 활동을 통해서 기업과 나라가 성장하는 그런 흐름들을, 궤를 따라가면서 이제 수렴한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주식이라는 거는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그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 기업이나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산성, 그다음 수익성 이런 거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괴리가 나면 결국은 개별적인 주가도 망가지고 전체 지수도 망가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그게 부동산하고도 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부동산은 같이 오른다고 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하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게 훨씬 더 건강하지 않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뭐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좀 인정해볼 사실은 부모 세대, 우리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런 세대에 그게 부를 통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형성한 그러한 사회적인 부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 30, 40 세대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어찌 보면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비용인 거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쉽게- 집값 다 올려놔가지고 애들 힘들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딱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그게 부모 세대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부를 형성한 것이 사회적인 웰스 그 부가 젊은 세대들에게는 질부자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사회적인 비용으로 작용하는 면도 좀 있지 않겠나라는 것은 뭐 재테크의 수단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일부 그게 상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계속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고는 주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하고 관련된 건데,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으면 사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적인 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급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서서히 좀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좀 안정화되는 좋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식시장이라든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성숙도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막 잘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 네이버 다음 갖고 이래서 막 외국에도 막 나가고 이러면서 우리 부가 같이 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녀석이 아빠 나 아르바이트해서 돈 받으면 주식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 자식이 이랬었거든요. 요즘은 막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최근에 우리 딸이 아이폰 갖고 싶어 했거든요. 아. 아이폰이 이제 애플에서 만들잖아요. 아이폰을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이제 사주겠다라고 이제 제가 약속을 했고 지금은 아직 폴더폰을 쓰고 있긴 한데 그 사촌 언니한테 받았어요. 쓰던 걸 받아가지고 아이폰에다가 이제 그 음성으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시리라고 하는데 그 시리에다가 아이폰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을 만든다는 걸 알고 제가 뭐 강의하거나 이런 것들을 집에서 가끔 얘기했더니 애플 주식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달러예요? 라고 대답했더니 딸내미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달러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제가 살짜리죠? 지금 11살이거든요. 워렌 버핏이 탄생했구나. 그래서 4학년인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저한테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달러를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것.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번 주에 제가 데려가서 애플 주식을 사주려고 하고 있는데 비싸죠. 어쩌록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4분의 1로 액면 분할돼가지고 최근에 한 13만 원 정도면은 주식 하나를 살 수 있었어요. 예전에 한 60만 원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애플 주식으로 뭐 몇십 주를 사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도 아이폰을 갖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애플 주식을 하나 갖게 해주고 그리고 제가 그런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요즘 집콕하잖아요. 우리는 집콕하고 있을 때 넷플릭스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우리가 2월 달에 이제 아카데미상을 굉장히 받았죠. 네. 기생충. 그렇게 정말 와 했었지만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좀 이렇게 잠잠했었지만은 어쨌든 그 와중에 우리는 짜파구리를 많이 먹었잖아요. 짜파구리 많이 먹을 때 농심 주가는 2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변화되는 트렌드 속에서도 그 변화되는 트렌드를 읽어가는 주식들은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라고 보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희한으로 주식에 대한 좀 다른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또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주가라는 것은 실물 경기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한 좀 미리 앞서가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경기를 그렇죠. 반영해서 이제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경기는 좋지 않고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좀 나빠질 거란 전망들도 많기는 하고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는 워낙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유동성 장세로 해서 돈의 힘으로 이제 주식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이제 불과 50 며칠밖에 안 남았죠. 11월 달에 진행되는 미국 대선.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큰 좀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견해들도 있긴 한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좀 무섭죠. 사실은 기업들이 잘 안 돌아가는 것들이 보이는데 시장 전체가 올라가니까 무섭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좀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뭐 대출 가지고 하고 이런 건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봐서 이렇게 올라갈 회사들, 진짜 전기차가 계속 대세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괜찮다. 그 배터리 중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냐? 그럼 LG다. 뭐 이런 좀 고민들을 하고 토론하고 찾아보면서 선택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야, 2차전지, 야, 2차전지 하는 회사 어디야? 어디래? 야, 거기가 지금 싼 데 됐다 오른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우려되고, 그 폭락할 때도 확 폭락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말씀을 했다 보니까 최근에 BIG이라고 해서 BBIG라고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데이터,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뉴딜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뉴딜에 대한 어떤 뭐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 뉴딜 펀드가 이제 지수화돼서 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또 미국 시장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도 유망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가 있어야 또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위험 관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주식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위험 자산과 함께 좀 반대로 가는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셔서, 주식도 올라가면서도 이 주식이 떨어지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채권이나 금 같은 그런 자산들로 자산을 좀 배분해서 주식과 채권의 적절한 비중을 좀 나눠가는 그런 좀 자산 배분에 대한 고민들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식을 해야 된다. 근데 주식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식이 떨어지고 채권이 오르면 여기 좀 팔아서 쌀 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식이 올라가고 채권이 뭐 비슷하다라고 하면 오른 가격이 비쌀 때 사서 또 다른 싼 자산을 구매할 수 있고, 이러면서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한 형태의 그 몰빵, 원화만 하지 말고 달러를 좀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만 하지 말고 채권을 좀 하고, 이런 식의 자산 배분에 대한 원칙들, 기준들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를 하시면 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올랐대 너도 해야지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거는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을 반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저명한 책들을 보면은 종목 선정이나 또 시점, 싸게 살 때 타이밍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자산 배분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누적적인 수익률은 꽤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제 주식에 대한 말씀 많이 나눴지만,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올인하지 말고 자산을 좀 적절하게 배분해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재테크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6%, 8% 정도 되면 괜찮지 않나요? 그 정도 수익률은 자산 배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 주식 개별 관심 못지않게 좀 한번 가져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